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1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체 휴일이고 연휴 마지막 날이죠. 지금 짧게 보내드린 이 영상은 제 뒤로 보이는 강화문, 이 강화문에 지금 경찰차가 차벽을 치고 또 인도에는 펜스가 쳐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그 모습인데, 아침부터 지금 월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토요일 지금 사흘 동안 강화문을 이렇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막기 위해서죠. 이 보수단체 시위 또 1인 집회까지 지금 철저히 막고 있는데, 지금 프레스센터에 있는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찍은 그 영상입니다. 차벽과 펜스가 쳐진 강화문 일대 모습인데, 자, 어제도 그제도 8.15 도심, 8.15를 맞아서 도심이 완전히 차단이 됐죠. 저도 어제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에 내려서 바로 5분 거리를 돌아서 경찰들의 안내를 받아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해서 한 20분 동안 돌고 돌아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조실보 신면 사진을 보시면은 일반 시민들한테도 명함, 사원증 검사 서슬퍼런 오공 같았다. 서슬퍼런 오공 같아. 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일면 이해는 하지만은, 저도 어제 이 강화문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펜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것을 코로나를 이용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아예 원천 차단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곳곳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강화문 제인산성, 그때 강우병 파동 때 저쪽 저 뒤로 보이는 청와대로 들어가는 쪽에 차벽을 다 쳐서 막아서 명박산성,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죠. 진보 좌파단체에서. 자, 이것이 이제 제인산성, 제인산성이 쳐졌다. 지하철역 출구 상당수가 폐쇄되고 10분 이상 걸어 돌아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이 도심 봉쇄 차벽, 완전히 삥 둘러서 차벽을 친 이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일보는 어제 서울 곳곳에서 집회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그래서 도심 통제에 지금이 전시냐 이렇게 항의도 했습니다. 지금이 50대냐, 전쟁이 일어났느냐,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 국민일보 사진을 보시면 너무 다른 그때와 지금 이 사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어제 강화문 일대 봉쇄된 사진과 7월 3일에 민노총 조합원들이 강화문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종로 이가에서 조합원들이 7천여 명 그때 모였다고 그랬죠. 7천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거의 한 달 남짓 사이인데, 그때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었죠. 자, 근데 한쪽은 차벽을 쳐서 보수단체 집회 예정되어 있는 곳은 완전히 차단을 했고, 민노총 집회는 거의 수수방관한.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진보, 보수 따라서 전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건지, 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어제 8.15 기념식이 구서울역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시민들의 가방까지 뒤졌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에서 1인 시위 막으려 가방까지 뒤졌다. 자, 그 옆에 보시면은 경찰이 시민의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나오죠. 저 같으면 이렇게 가방을 뒤진다고 하면은 응하지 않을 텐데, 지금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가방 수시로, 대학 다닐 때는 수시로 경찰들이 학교 앞에서도 막 뒤졌지만, 지금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서울역에서 가방까지 뒤졌습니다. 가방 좀 봅시다. 불신검문. 경찰 10,000명을 투입해서 불신검문을 했고, 서울 도심에 버스 543대로 차벽을 쳤다. 제인산성을 쳤다. 그리고 방역을 빌미로 과잉 통제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제 서울역 근처에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서울역뿐이 아니라 강화문도 마찬가지입니다.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 법 전문가는 한국외대 로스쿨 이창영 교수는 불신 검문을 하려면 범죄 관련성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시민들 가방을 열어보라고 한 것은 불법이다. 자, 이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물론 방역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한 1년 이상, 거의 1년 이상 이 코로나를
어떤 이 정치에 좀 활용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끊임없이 듭니다. 특히 뭐 그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도 있죠. 4.15 총선 때 재난지원금 살포한 것이나 지금 또 대선 앞두고 또 재난지원금을 살포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그냥 드러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뭔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코로나가 정치에 활용되는 것 아닌가 어떤 통계 자료, 통계 같은 이런 측면에서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논외로 치지만 나중에라도 하나씩 밝혀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8.15였죠. 제가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 중에 하나가 뭐 친일파 논란 이런 겁니다. 친일파 논란. 뭐 이것은 뭐 규명은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저는 규명이 다 됐다고 보고 지금 80년이 다 돼 가는데 여전히 친일파 뭐 이렇게 뭐 항일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이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루기 싫어하는 주제지만은 어제는 좀 심하게 친일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강복 회장이라는 김원웅 씨가 보수 야권 모두를 친일 세력이다 이렇게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 뭐 토착 외고 뭐 총선 때도 막 활용하고 막 이랬죠. 그리고 뭐 죽창가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다시 또 대선이 다가와서 그런지 친일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김원웅 씨, 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인물이죠. 본인이 강복 회장이지만은 본인의 부친과 모친이 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 다 가짜라는 의혹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허위 증명이 있다 이런 의혹들이 나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강복 회장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하단을 보시면은 중앙일보가 오늘 휴일이라서 아직 저희 회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중앙일보 일면 하단 보시면은 김원웅 강복 회장 분열의 파리로 보수 향해 친일 세력, 보수 전체를 친일 세력이라고 매도를 했는데 이 영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찍는 자리에 사전 녹화한 자리에 탁현민도 참관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 탁현민. 그래서 정부가 김원웅 씨가 보수 세력 전부를 친일로 매도하는 그것을 8.15 기념식장에서 영상으로 띄우는 것을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다. 자, 알고 있었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논의를 했을 수가 있죠. 이 강복 회장의 강복절 기념사 파문, 이승만, 박정희 친일 반민족 정권이다. 그리고 이 초대 내각은 독립운동가를 하나씩 제거해서 친일파 내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집니다. 민족 배반의 대가로 형성된 친일 자산을 국고로 기속시키는 법의 제정에 반대한 세력, 어떤 세력, 친일 교과서 만들어 세력 이렇게 쭉 하고 그들은 보수 쪽은 대한민국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에 있다고 믿는다. 자, 지금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 보수는 대한민국 적통이 조선 총독부에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지금 강복 회장이 공식 행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김원웅의 이 기념사 내용은 정부 측과 사전 조율을 거친 거다. 김 회장 기념사는 사전 녹화 전에 강복회로부터 초고를 받아 협의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확정했는데 강복절 경축 시기 대통령 행사인 만큼 사전 녹화장에는 탁현민 의전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도 참석해 녹화하는 걸 지켜봤다. 보수 세력을 전부 친일파로 몰고 조선 총독부를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한 것을 청와대에서 다 지켜보고 같이 묵인을 했든지 같이 또 협의를 했든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반론이 막 나오는데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김원웅 씨를 직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모토 시마치 아들 김원웅 최후의 친일파. 오히려 김원웅 당신이 최후의 친일파가 아니냐. 에모토 시마치는 김원웅 씨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해서 지금 아마 포상금도 받고 했을 겁니다. 모친인데 모친이 창씨 개명을 해서 에모토 시마치라는 이름을 썼다. 자, 진중권 동양교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회장은 에모토 시마치 여사의 아드님이다.
대한민국 유일의 친일파 최후의 친일잔재다. 이게 뭐냐면은 뉴스포스라는 그 인터넷 신문에서 6월 달에 이 김원웅 회장 모친이 국가보훈처 공인 독립 유공자로 돼 있는 전월선 씨인데, 전월선 씨가 1940년에 에마도 시마치 창씨 개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재적동본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 이 진중건 전 교수가 이것을 언급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김 회장 논리대로라면, 김원웅 논리대로라면은 박정희 공화당, 전두환 민정당을 고루 거친 친일파 중의 악질 친일파가 세상에 강복 회장까지 해먹고 있다는 얘기다. 정말 친일 청산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렇게 친일 청산을 원하시면 셀프 청산이나 하시지. 이야기가 뭐냐면은 김원웅 씨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공화당 공채로 합격해서 정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는 민주정의당에서 일했죠.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 또 민주당 계열로 가서 강복회장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명합니다. 공화당 민정당 경력에 대해서는 생계형이었다. 그때 먹고 살려고 했다. 나는 원래 독립운동가의 자손이고 나는 뭐 진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친 창씨 개명에 대해서 어머니가 조선에 없을 때였다. 1940년은 창씨 개명을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전월선 씨 아버지 재적동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최근에 이 친일 논란이 또 다른 쪽에서도 벌어졌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정조부까지 두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조부가 일제강점기 때 어떤 공직을 맡았다고 해서 친일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최재형 쪽에서 아니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부친도 일제시대 때 공직을 맡았으니 뭐 면장인가 뭐 어디죠 그 어떤 농업 과장 뭐 이런 거 했다고 했죠. 그 면사무소에서. 그러면 공직 맡았으니 문재인 부친도 공직 맡았으니 친일파냐 이렇게 해서 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거 별 쓸모없는 논란이라고 보는데 그런 논란은 어쨌든 일어났었죠. 왜 그러냐면은 먼저 민주당 쪽에서 대선을 앞두고 또 친일 반일 이 프레임을 막 걸려고 하기 때문에 이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또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문재인 딸 문다혜 씨 이야기, 또 김정숙 씨 부인 김정숙 씨 이야기까지 다시 슬슬 나옵니다. 뭐냐면 문다혜 씨가 그 대학을 일본에 있는 고쿠시칸이라는 대학을 나왔는데 이 고쿠시칸 대학이 극우단체 조선반도 침략에도 그 어떤 주범들이 세운 그 극우단체가 세운 그 일본의 대학을 나왔다. 그리고 부인 김정숙 씨가 부산에서 있을 때 일본의 전통 다도에 심취를 했다. 막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 뭐 죽창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모적 논쟁은 좀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계속 이렇게 친일 죽창가 논란이 또 대선 앞두고 나오게 되면은 또 맞대응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는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지금은 좀 앞으로 좀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년 3월에 벌어지는 그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준석, 윤석열 충돌이 지금 벼랑 끝에서 막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두 사람 윤석열, 이준석이 통화한 내용, 그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이 탄핵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대표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것을 또 봉합을 하느라고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전화를 해서 한 말을 이준석이 그것을 녹음해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흘렸다. 야, 그래서 또 그 파문이 일어나니 이준석이 내가 그렇게 녹취록 만들어서 흘린 게 아니고 내가 60명 정도의 기자들과 통화를 했는데 그 기자들에게 한 말이 누군가 모아서 퍼뜨렸다. 뭐 이렇게 좀 직원이 없는 해명을 하는데 그 논란까지 지금 일어나면서 두 사람 윤석열과 이준석의
그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이준석 녹취 논란에 윤석열 공정해야지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공정, 상식 이야기도 했죠. 국민의힘도 공정하고 상식이 있어야 된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죠. 윤석열이 불공정하고 그 상식이 어긋난다. 본인이 조국 수사한 것도 상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준석도 불공정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또 특히 이 문제가 지금 또 하나 생겼습니다. 녹취록은 제가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는 일단 생략을 하고 또 새로 생긴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새로 생겨서 논란이 되는 문제가 이것도 이준석의 월권 문제입니다. 이준석의 자기정치라고도 할 수 있죠. 뭐냐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는 경선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달 말에 후보 등록을 받고 본격적으로 경선에 들어가면은 선거관리위원회, 당의 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선준비위원회는 당원에도 없는 것을 이준석이 만들었는데 이준석이 만들면서 위원장을 서병수 의원에게 맡겼죠. 서병수 의원이 경선준비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족될 경선선거관리위원장도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돌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서병수를 그대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 경선준비위원회를 맡고 있던 그 서병수는 이준석의 뜻에 따라서 13명의 대권주자들을 다 한 번에 모아서 예비경선 토론회를 하자 그래서 좀 논란을 일으켰죠. 근데 그 서병수를 그대로 또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을 하려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서병수 의원은 동생도 국회의원이죠. 서범수 의원인데 이 서범수 의원이 이준석의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그 서범수 의원의 형 서병수 의원을 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한다. 그리고 또 본인이 뜻대로 이렇게 한번 또 휘둘러 보겠다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지금 비판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이 정부와 싸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싸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경선 토론 대신 발표해야 한다고 하지만 토론회 한다고 하니 이 1대 12로 윤석열이 하면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럼 토론회 하지 말고 발표회로 하자. 각자 발표하자. 토론하지 말자. 이렇게 수습한다고 그것도 방안을 꺼냈지만은 지금 이 녹취록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이 이준석에 대한 불신이 더 쌓였죠. 더 쌓이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참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갈등이 양쪽의 충돌이 지금 계속되는 이 상황인데, 자, 저는 이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것이 단순히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하면서 당 안에서 본인이 주연이 돼서 대권 주자들을 확 이렇게 통솔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한다거나 가히 밀다거나 제가 플랜 A는 유승민, 플랜 B는 오세훈, 이준석의 그런 말씀도 들었지만은 자, 그런 문제, 당 내부 경선 관리 문제 여기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만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핵심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실종시켜버린 겁니다. 제1야당 대표가 본인이 당내 문제, 당내 경선 관리 여기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당 대권 주자들과 막 싸우고 그 대신 막 싸우면서 이 문재인 정권 또는 민주당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그런 말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원희룡 전 지사가 14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정부와 싸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취임 2달 동안 제1야당 대표 핵심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야당 대표의 본연의 목적인 정권에 대한 견제와 비판 이런 것이 거의 한 적이 없고, 이 방송에 출연해서 방송에 자주 출연하죠. 뭐 하루에 뭐 어떤 때는 2개, 3개씩도 막 출연합니다. 그리고 이 간혹 이 정권의 편을 드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그때 드루킹 사건 때 드루킹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구속이 됐는데, 그러면은 여론 조작의 수혜자는 문재인이죠. 그런데 이 송영길과 이준석이 방송에 출연해서 서로 대담을 하면서 송영길이 그렇다고 그 여론 조작을 하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알았겠느냐,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 이준석이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일종의 면죄부를 줘버렸습니다. 꼬리 자르기 하는데 제1야당 대표가 동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이 허위범 특검, 드루킹 사건을 수사했던 허위범 특검을 다시 재개해서 배후를 밝혀내야 된다. 몸통, 문재인 대통령, 배후 실제로 수혜를 받은 그 이야기 하는데도 이준석은 뭐 그럴 필요 없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1야당 대표가 오히려 일축을 했습니다. 거기서 같이 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을 다시 만들든지 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제1야당 대표인데 그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물러서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정부와 싸울 생각이 없다. 이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이준석은 정부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출연, SNS 활동을 쭉 보면서 페이스북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준석이 페이스북 활동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해서 살펴봤냐 하면은 이 최근에 뭐 상주, 안동 이런 데 머물면서 경북 쪽에 개인 택시기사 면허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서 휴가를 냈죠. 휴가를 내서 갔는데, 자, 중앙당에 있지 않은 휴가를 내서 지방에 가 있던 기간 8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제가 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8월 6일 지난 금요일이고 8월 13일은 지난 금요일이죠. 자, 그 한 일주일 상간에 글을 페이스북에 29건을 올렸습니다. 29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큰 글, 긴 글도 있고 짧은 글도 있는데, 그리고 신문도 막 그 같이 링크해서 올리고 기사도 링크해서 올리고 상당히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휴가 중에. 그리고 29건 중에서 자, 절반이 넘는 16건이 그 내용이 윤석열 캠프 탄핵 발언을 막 비판을 하고, 또 이 윤석열 대권 주자들과의 문제들, 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윤석열 비판하고, 이런 것이 제1야당 대표가 당 1위 주자를 향해서 막 비판하고 한 것이 페이스북 전체 29건 중에 절반이 넘는 16건입니다. 그걸로 채웠고, 또 그중에서 8건은 뭐냐면은 본인이 택시 면허 교육을 받는 데 대한 감상문, 그리고 또 어떤 언론사가 자신을 가장 영향력 있는 야권 인물로 선정했다. 이 기사 소개. 자기 자랑이죠. 이런 개인 신상 문제를 8건 올렸습니다. 전국 이슈에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글쎄, 이것도 전국 이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한 간첩단, 충북 지역 북한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뭐 글을 뭐 올렸는데, 여기서도 뭐 정권을, 그러니까 이 간첩단 중에 일부가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단에 올라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인 위주, 당내 위주로만 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린 29건, 매일 3.6건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 이 기간에 8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나서야 될 문제들이죠. 전부. 자, 코로나19 대유행했는데 백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를 자화자찬하는 그런 대통령을 언론이 막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 대표는 한마디도 안 했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8.15 특사 한 해 만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결국 불발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이것도 막 논란이 붙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 북한 김여정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남북 통신선 다시 차단했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국정원과 또 통일부가 서로 또 말이 안 맞고 청와대 와서 옥신각신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정경심 씨 2심 유죄 판결이 또 나왔죠. 이 기간 동안. 그래서 대권 주자들 사이에 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씨가 또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재명 100%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민에게 뿌리겠다. 그래서 도지사 찬서. 여기에 대해서 딱 논란이 있는데 이준석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윤석열과의 싸움, 본인의 자아자찬, 이거 외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윤석열과의 싸움은 왜 싸우는지, 배후에 뭐가 있는지, 뭐 짐작은 여러 가지로 가죠.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것 때문이다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여기에 전부 골몰을 하고 정권심판론, 이것은 완전히 실종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대선 본선에서 지금부터 정권심판론을 막 일으켜서 그 대선 이슈로 몰아가야 되는데 지금 정권심판론을 쑥 들어가 버린 이 상황이죠. 제1야당 대표가 그것을 다 뒤로 빼 돌려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19일이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을 전후해서 이준석이 저 뒤에 청와대로 들어가서 송영길과 같이 들어가서 문재인을 만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뭐 첫 회동을 하는데, 자, 과연 그 자리에서 이준석이 어떤 말을 할까요? 문재인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 코로나, 백신, 부동산, 대북 저자세, 이런 문제, 조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지, 뭐 본인이 정부와 싸움 생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뭐 한마디도 하지 않을지, 아니면은 너무 제1야당의 역할을 못한다, 대표 역할을 못한다고 하니 뭔가 또 하는 흉내를 낼지, 그 부분이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조간 땅풀이었습니다.